오늘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께 송구하다는 8초짜리 메시지만 남기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1위, 2위, 3위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를 마치면 귀가를 한다. 검찰이 밝혔습니다. 아직도 한창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첩과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방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 검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정숙 차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조사 중에 서로 호칭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들어간 지 이제 거의 한 8시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검사들에게는 일단 검사님 이런 호칭을 부른다고 하고요. 그 조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역시 물론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님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현재까지 진술 거부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모습도 없고, 지금까지 브리핑 내용만 본다면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질문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보다 조금 더 진행될 겁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이 이미 과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 절반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옆에 변호사 1명, 뒤에 1명 이런 식으로 앉아서 조사실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동영 차장, 이 조사를 마치면 귀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오전에 이미 밝혔거든요. 자, 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귀가 조치하는 것, 이건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특별하게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 항목에 이르고 범죄 그 형법상에 나와 있는 죄목으로 따지면은 5개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간적인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다소간의 예우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귀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오늘 나온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법 적용이 확실하게 영장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심정숙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사 내용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6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6시간 조금 지난 상황에서의 이제 브리핑 내용이었죠. 근데 이 정도 속도면은 글쎄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또 조금 전에 검찰에서는 절반가량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까지는 지금 절반까지 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하루에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치겠다, 신문을 마치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절반가량 끝났다면은 앞으로 남은 저녁과 이제 그 밤 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진행을 하고 오늘 기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이 수립해놓은 그런 시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3가지라는 굉장히 많은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시간이 아마 몇십 배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묻고 부인한다면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도착했을 때의 동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청사에 오전에 도착해서 곧장 10층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1002호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휴게실에서는요, 1차장 검사, 노승근 1차장 검사와 10분 정도 간담을 나누면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티타임, 10분이라는 시간이요. 사실 차 마시면서 얘기하기에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상당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티타임 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딱히 반갑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오늘 10분이 지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 사람 모두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친했던 사이도 아닐 테고요. 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뭐 그동안의 근황 이런 것들로 대화를 시작해야지 민감하게 벌써부터 뭐 정치적이라든가 혹은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마주 앉은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다툴 리는 없거든요. 서로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 보자면 이 상대방을 조금 더 과도하게 긴장감을 주지 말고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편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검찰에서 당신을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는 대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오늘 차장검사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속보 내용이 또 화면 아래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중 오후 시간에는요, 2번의 휴식을 취했고, 자, 오후 조사는 4시간 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차례의 짧은 휴식을 거쳤고요. 그리고 점심은 김밥과 초밥, 샌드위치 등을 먹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저녁 식사는 또 죽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티타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나누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2차례 짧은 휴식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짧은 휴식은 아까 말한 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로 가서 아마 쉬는 것 같은데 혼자 조용히 쉬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단과 어떤 뭐 의논을 하는 겁니까? 선택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휴식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휴식과 더불어 함께 동석하고 있는 그런 그 변호인과 함께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특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그 변호인과 함께 여러 가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피의자 신문을 이제 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 대통령 대신에 그 변호인들이 대신 답변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특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던 티타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은 노승권 1차장 검사와 가졌는데요. 사실 수사 책임자는 이영렬 지검장이거든요. 예. 자, 수사 책임자와 티타임을 갖는 게 과거 사례로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자, 1차장 검사가 티타임을 가졌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히 주요 인물이 조사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최고 책임자는 같이 티타임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되게 최고 책임자는 그 주요 피의자하고 서로 알고 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몇 번 만났을 수도 있고 또 그전에 대구지검장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노승권 1차장 검사가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오히려 그 관행에 맞는 얘기고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수사 책임자지만 그때 총장이 만나지 않고 대검 중수부장이 만났다 하는 건 맞는 겁니다. 오히려. 네. 총장이 만났다면 오히려 대통령하고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노승권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그전에 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사는 일일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를 들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부장검사 그다음 다음에 하고 옆에 검사가 한 사람이 동석하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정도 끝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잘 좀 조사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설명했고 박근혜 대통령 그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2명이 있습니다. 자, 주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부장검사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조사를. 예, 처음에는 이제 한웅재 형사 8부장이 그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주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었고 네. 여성 검사 한 명,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검사 한 명을 배치를 해서 뭐 속기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보조를 하면요. 네. 이제 한웅재 부장이 대부분 형사8 부장이 대부분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네. 사실은 이원석 특수 1부장 같은 경우는 뇌물지 부분만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늘 지금 현재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대부분을 압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원석 특수 1부장은 저녁이 돼야만 아마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 검사로서 조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자,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사부, 특수부, 중수부, 이 차이점이 뭡니까? 예, 형사부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했던 것을 검찰로 넘어오면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조사한 것들은 법적인 증거로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그런 사건들이 쭉 온 거를 검찰에 조사해서 넘어가는 자리고요. 특수부라고 하는 데는 아주 주요 범죄,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라든지 그런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데가 바로 특수부고요. 그 중에서도 대검의 중앙수사부는 대부분이 거의 차관, 장관,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범죄,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검 중수부는 지금은 해체가 됐고요.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형 사건들에 있어서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게 관할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또한 대검 중수부를 통해서 검찰 조직이 뭔가 너무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는 대검 중수부는 해체된 상태입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언론 보도에서는요, 검찰의 창이냐, 변호인단의 방패냐, 다 진검승부다. 자, 어디서 진실이 밝혀질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 양측의 주장과 방어, 자, 어디 포인트가 있습니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예, 가장 핵심은 이제 역시 뇌물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원석 특수 1부장, 그는 이제 삼성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은 지금 이제 밤으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르, 그 다음에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53개 업체가 774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강요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그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밀이 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그 블랙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전부 다 한다고 하고, 이원석 특수부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뇌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SK, 그리고 롯데, 이런 데서 갖다 준 돈들이 과연 뇌물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 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가장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그렇죠. 그렇겠죠? 한웅재 형사 8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조사한 부분은 증거가 뭐 차고 넘친다. 그거를 뭐 부인하든 아니면 시인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에서 만약에 부인을 할 경우는 원래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보면 특수 1부장이 하는 뇌물죄가 가장 이제 밤에 이제 여기에 네. 같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변호인단의 변호 논리를 좀 핵심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정장현 변호사가 지금 말한 본질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거는 오늘 여기에서 다퉈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거는 네.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하고 아무런 사실은 그 범죄 구성하는데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는 만약에 이미 증거가 다 나온 거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인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 사실관계는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아랫사람한테, 예를 들면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정우성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기밀이 47개의 메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최순실 씨하고 상의를 하라고 할 때는 국가기밀을 내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쩌다 보니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 네. 예를 들면 안종범 경제수석하고도 강제로 거둬라 이런 게 아니고, 문화융성이라든지 스포츠 융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개 한 10개 있는 재벌들 그런 그룹에서 한 300억, 한 30억씩 거뒀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강제로 거두라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두 부장검사의 과거 수사 경력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굵직굵직한 뇌물죄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13가지 혐의 가운데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죄가 맞다라고 검찰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동안 일기 특수본 또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 판단에 기초해서 오늘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두 부장 검사의 그동안 두 부장 검사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오랜 기간 동안 다뤘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 관련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인데요. 올해 1월 최순실 씨의 그 첫 번째 공판기일에 직접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에는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하기 힘든 말이고요. 또 설령 증거가 당시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떠한 내용을 신문상으로 구성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 이제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관련된 수사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2005년, 2007년에도 연속적으로 삼성 관련된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의 그런 경험을 참고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피의자들, 기자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자, 지시를 받았느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다 공통적인 질문을 받지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물건 유출.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련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 받은 겁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사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두고 볼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어떤 카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입니다. 묵비권 행사. 과연 이 묵비권 행사 어떤 유불리를 얻게 될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일부 혐의는 시인을 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보죠.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검찰이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오는 것을 보면 묵비권 행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불리한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명숙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징역 6년형을 받을 때 검찰에서 수사받은 동안 거의 답변 안 했습니다. 뇌물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난 공개된 법정 가서 진술하겠다라고 검찰 조사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묵비권 행사 카드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의 브리핑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역정도 안 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술도 비교적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원석 부장검사를 사실은 이원석 부장검사가 대검중수부의 수석검사 시절에 그때 이제 차떼기 수사를 할 때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원석 부장검사 스타일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설득하는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터프하게 윽박지르거나 피의자들을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당시 이원석 부장이 조사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광재 전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 쪽에 뇌물을 받아서 피의자로 조사실에 둘이 앉았는데
옛날에 80년대 운동할 때 당신의 심정까지 이해한다면서 인간적인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서 네. 결국은 시인을 받아내고 이런 결과를 그때 이제 성과로 이어졌는데 오늘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역시 굉장히 노련한 이원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이런 설득 전략을 통해서 일부 인정할 부분들을 시인하는 아까 우리 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밀누설 이런 부분들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시인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넣지 않은 카드 중에 한 장이 있습니다. 시인을 전부 한다. 이 내용은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3번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뭐 이런 데서 했던 모든 발언들을 다 거짓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카드가 있습니다. 전면 부인, 모든 걸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 이 2가지 카드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오후 3시경에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묵비권 행사는 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전면 부인도 아니다. 네. 아주 수사는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또 부인할 거는 부인하고 설령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궁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뇌물의 공범입니다. 이 네. 뇌물의 공범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구속영장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의 공범을 인정할 수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원석 부장검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 번 내가 보기에는 그 검찰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세부 혐의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전면 부인이나 전면 시인은 아닐 것 같고 묵비권 행사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부 시인 중에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중하고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약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 아닌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예측이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면 부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혐의 사실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를 시인했을 경우에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뭐 특별하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 사실 중에 일부를 이제 선제적으로 자백함으로써 좀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 공범과의 어떤 관계 같은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시인하면서 검찰의 어떤 선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플리 바게닝이 있기도 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뭔가를 봐주거나 특별히 선처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일부를 시인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거부를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시인했다가는 다시 하나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미 모든 증거로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다. 범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네. 범죄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런 일이 벌어진 줄을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한 일, 어떤 증거가 분명치 않다. 그러면 그 자체 한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부인을 계속 고수한다면 검찰로서는요. 무언가 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럼
결정적인 카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물증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열도록 또 시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물증이 지금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입니다. 업무수첩이죠. 총 56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정말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진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바로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인데요.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을 했고요.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하고 있었던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만 해도 127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볼 때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그냥 연선물 표현만 몇 개 주고받은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런 지금 증거들, 예를 들면 차명폰으로 570여일을 연락을 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핵심 물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 나하고 40년 직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나는 전혀 몰랐다. 네. 그냥 두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지시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그러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말도 안 한 거를 계속 거기다 썼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한 것을 다시 틀어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범위한 정황 증거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우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도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잘 적고 있는 거 맞느냐? 라는 그런 확인을 했고요. 그런 확인이 녹음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삼성동 자택입니다. 네. 삼성동 자택의 구입 매수 비용을 이제 최순실 일가가 줬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한 삼성동 자택의 여러 가지 집기를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주었다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뇌물수수 관련 혐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어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기업 모금을 강요당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재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 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2015년도 7월 25일, 2016년도 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문화 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셨습니까? 사실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강요받지 않았고 내가 주고 싶어서 준 돈이었다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 청구를 했고 결국
구속됐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었죠, 그때 당시에? 네. 일단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됐는데요. 이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논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합병 이후에 독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이 합병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독대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SDI 순환출자 규제 완화가 이제 공정위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등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거쳐서 결국은 여러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삼성에 대한 특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공유한 것이다. 라는 논리로 전환을 했고,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네. 발부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는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 뇌물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요,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 뇌물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완전히 엮은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뭐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검찰에서는 언론에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전체 433억을 출연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네. 여기에 204억을 했고요. 그 다음 동계스포츠경제센터에 16억을 했습니다. 합쳐서 230억을 출연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한테 대부분 승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거나 또는 지원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213억 중에 한 80억 정도가 실제로 돈이 갔고 나머지는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K재단하고 미르재단, 여기에서는 문화용성 또는 우리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좀 대기업들이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함으로써 같이 공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유라 씨의 그 말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재, 그 동계 스포츠에 있어서 말은 사실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에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마장마술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뇌물의 공범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관심사는 또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입니다. 자, 우리 뉴스 전문가 네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차장의 생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주요 관련자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안종범 수석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속된 핵심 인물 세 사람과 가장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로 받아들일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손수 변호사의 생각은요? 네.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제 그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또한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면 특가법에 따라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고요.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도 발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종대 위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바로 나오자마자 구속되는 이런 사태는 사실 5천만 국민한테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순입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손수호 변호사가 이미 얘기했듯이 뇌물 액수가 지금 현재 삼성만 해도 433억, SK 111억, 롯데 70억, 그마도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돈을 준 사람은 이재용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돼 있고 그래서 그런 법과 원칙으로 보면은 이미 구속영장을 안 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잠시 고민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국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난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부 심정숙 차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뇌물죄가 수백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데 저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번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병 처리를 굉장히 미뤘다가 그 중간에 불행하게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때문에 시기는 굉장히 빨리 신병 처리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의 뉴스 전문가 4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